안녕하세요. 64살 김선자입니다. 제가 예전과 달리 힘은 많이 없지만 제 이야기는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와 사별하고 어언 5년째군요. 이제는 익숙해질 법 싶은데도 그 이가 없는 하루는 아직도 어색하군요. 햇빛이 찬란하게 내려쬐는 것을 보며 저는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기운을 맞이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베란다를 멋지게 꾸며놓은 제 남편 덕분입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베란다에서 세상 구경을 하곤 합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 출근하는 직장인부터 산책하는 동년배 노인들까지 가지각색입니다. 예전에는 글 쓰는 작가로 바삐 살았습니다. 하루가 머다 않고서 글만 썼는데 어느새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춘문예에 등단까지 했으니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2024년도 신춘문예에 어떤 소설이 당선되었는지 보는 것도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 소설이 등단할 수 있었는지 까지 꿰뚫을 수 있을 수준으로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돈은 걱정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료와 제 아이들의 용돈까지 하면 아주 넉넉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이었죠. 가끔은 제 친구들과 밖으로 나와서 막걸리도 마십니다. 가끔은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물건들을 왕창 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제 아이들은 위험하니까 백화점에는 자기 직원을 불러줄 테니 혼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더 늙은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라도 혼자 갔습니다. 오늘 살 물건은 선물할 물건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위해서였죠. 무슨 놈의 노인네가 남자친구가 있냐며 으름장을 놓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는 26살, 좀 많이 어린 것 같습니까? 허허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사 세옹지 말라고 저 역시도 이런 멋진 남자친구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 둘의 관계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손주 녀석이지 않을까 라는 어렴풋이 추측만 할 뿐이겠죠. 그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소설가였기에 다양한 작품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 역시 좋아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소설가라는 사실을 밝히고 난 후 제 남자친구가 제게 친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냥 살가운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노인네한테 뭐 얻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친한 척을 해대는 것인지 의미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팔자주름이 진하게 있고 눈가도 자글자글해서 옛날에 그 미모가 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참 무서우면서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인이 될 수 있고 없고를 나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늙은이도 똑같이 어린이가 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물건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얼마 안 하는 물건인데 남자친구가 구형 노트북으로 소설을 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배터리도 얼마 가지도 않아서 꺼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생일 선물로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글솜씨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떤 것은 맞고 틀리고를 정확히 짚어준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 남자친구가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는 아주 높은 마의 벽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째서 나 같은 노인네를 좋아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단순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고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죠. 제가 쓴 책이 제 남자친구는 재밌게 봤던 책들 중 하나였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세상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한다면 괜히 귀찮은 일만 많이 엮일 것 같았습니다. 귀찮은 일이라고 예를 들면 기부를 해달라거나 글쓰기 선생님이 되어달라거나 하는 부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이 겪고 있던 일이었으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날, 저는 떡 케이크와 함께 노트북을 준비해 놓고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오지랖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더욱 재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손을 잡고 서울대공원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따사로운 봄철의 햇살 마주보면서 걷는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굴국밥을 먹고 나면 세상 천지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작소설을 토론하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보고하는 세월만 어언 50년이니 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소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글쓰기를 포기한다면 저와 왠지 멀어질 것만 같은 촛불 위의 바람처럼 불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글을 쓰는 저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포기한다면은 글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흥미가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제 남자친구가 좋았으니 말입니다. 사람은 가끔 이기적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가들처럼 이기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소설가들은 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글을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제게 다가오는 모든 소설가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연습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재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문제점을 고치는 것을 고사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재능이 없다고 제가 단박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세월의 지혜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단순히 64살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간 쌓아온 삶의 지혜를 먹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나이를 거꾸로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성심성의껏 가르쳤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게 가르치지 않았으나 그가 스펀지처럼 수업을 흡수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단숨에 출판은 고사하고 신춘문예에 등단할 수 있을 것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따스러운 봄날 같은 키스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늘 같은 일만 일어나는 지루한 일생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화려한 일만 가득해졌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일말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존재하겠습니까? 그 역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도 된 것 마냥 해맑게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딱히 꺼낼 이유도 없죠. 저에게 남은 짧은 여생에 태클 걸지도 모를 터. 저는 가끔 주변 시선이 두렵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의 일상을 보았으면 어떤 험담을 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나 스킨십을 하지, 밖에서는 일절 할머니와 손자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저는 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 소설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전부 가난한 직업이니 하지 말라며 비난했으나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생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고 어느 누가 뭐라 한들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돌이켜 살아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느껴져서 지금까지 이 정도 재산을 일궜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저작권료, 자식들의 용돈까지 하면 제 남자친구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됩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제 자식들은 제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용돈을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제2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제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사별한 남편과 있었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연락하면서 오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현재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끼익하고 열리자 아들 내외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인사하거라. 너 새아버지 될 사람이다. 네, 뭐라고요? 어떻게 군대에 이제 막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어떻게 제 아버지예요?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뱉은 말은 사실이었기에 번복하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표정이 급속도로 그늘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왜? 나는 연애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아들이 뱉은 한숨 속에는 수많은 혼란과 화가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현관문을 세게 닫으면서 떠났습니다. 현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어쩌면 죄일지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별했던 남편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현 남편의 따스러움이 저에게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먼 과거 사별했던 저의 전 남편은 저를 답답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밉게 보였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은 너무 지루하여 공책과 볼펜 한 자루로 소설을 적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힘겹게 써내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서는 대뜸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딴 걸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냐면서 버럭하고 화냈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성하지 않은 몸 때문에 서러웠는데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채까지 찢어버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 분에 못 이겨서 하는 행동에 나중에는 후회를 느꼈는지 미안하다면서 뒷수습을 하려는 행동이 너무 밉게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현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것 같군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았다면 제 양아들도 노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결국엔 이해하겠지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기보다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포착한 것처럼 매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게 남은 재산이라도 있으니 제 손자를 볼 수 있고 아들 내외도 가끔씩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사냥감을 이미 남에게 빼앗긴 기분일 것입니다. 가끔 현 남편 역시 저의 글 쓰는 재능과 돈을 탐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것마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64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고민에 잠겨봅니다. 가끔씩 저는 현 남편에게 소설가 말고 다른 꿈이 있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결국에 불행이란 이면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불행한 자가 존재해야만이 행복한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현 남편의 순수함을 짓밟기 싫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흰 도화지처럼 순백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죽게 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 남편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를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에게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헷갈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렴 좋았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그런 감정이라도 선물해준 그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긴 장문으로 제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 사람은 엄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럼 너도 돈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며 보냈는데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해서 현 남편에게 이런저런 속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현 남편은 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시간만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해결된다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이 지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털어놓았습니다. 현 남편은 화를 낼 성 싶었는데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누가 더 어른인지 의문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늦은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들이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카톡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조명 삼아서 젊은 시절 사별한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불행과 행복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현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을 위해 써내려간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가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선택한 것이니 후회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현 남편에게 멀리 여행을 떠나자고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서 떠나자고. 남편 역시 당연히 알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 저는 남편에게 통장과 외제차 차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달에 멀리 떠나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가져가도 되냐는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행 가는 날이 왔을 때 저는 현 남편이 쓰던 말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개와 이불은 이리저리 내팽겨쳐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남편의 흔적이었던 옷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을 때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 남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만하라며 말했습니다.